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갑자기 그 선상대 사회자께서 무슨 급한 집안일이 생겨졌다 해서 저보고 좀 대타로 해야 해서 갑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저희에게 충격적인 사건 두 개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서로 다른 두 가지 죽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의 죽음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숱하게 우리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그 흉악한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고 자결한 두 가지 죽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죽음이 지난 1948년도의 모습과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도에 이 한반도의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건설되었고 자유인의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바로 현실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사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을 제외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식민지의 나라 가운데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썼고, 또 한반도 북쪽은 지금 현재 자신의 동포조차도 벌어먹여 살리지 못하는 처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죽음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7월 18일 유튜브 애국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유튜브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모든 언론이 좌편향되고, 그리고 언론노조, 민주노총산의 언론노조가 장악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유튜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 올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와라 TV, 너만 몰라 TV, 대한 TV, 이승만 광장 TV, 마스터 TV 2, 전사모 TV, 나그네 TV, 정시대 TV, 원국 TV, 사무엘 TV, BTV, 모르드게, 주의길 TV, 찬양 TV, 순종 TV, 김국종 TV, 성령충만 TV, 고난극복 TV, 복음예비 TV, 마스터 기독청 TV, 광야 TV, L타임즈, 빅뉴스 TV, 엄마방송, 진리만 TV, 주의군대, 전덕훈 TV, 율동팀장 TV, 본 TV, 300용사 TV, 기독청 연합 TV 이상 32개 유튜브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 2022년 7월 18일 유튜브 국민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순서에 따라서 국민 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하는 순국선열 애국기사 유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7월 18일 유튜브 국민대회 본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사를 해주실 귀한 연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산 증인이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큰 원로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인생 또한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고 또 내용 있는 정치에 큰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이 대한민국 현실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지침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찬정 전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구호를 내건 이 국민혁명 모임에 제가 두 번째로 참가해서 전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그를 열렬히 성원하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앞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편으로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 2주일 사이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좌절되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고 얼굴 모습부터 짐작한데 여러분들이 모두 우울합니다. 우울한 표정인데 다만 이 광장에 모여서 전 목사님 지도하는 이 운동에 참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이 본 해프가 말한 대로 미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미친 정권. 우선 첫째로 지난주일 어제 그저께 15일 대전 현충원에 결국은 모신 백선엽 장군의 장례 절차를 보면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고 하는 속성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안 된다. 거기에는 빈터가 없다. 거기에 6.25 전사자 12만 명을 포함하고 월남전 전사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백선엽 장군은 6.25 전사한 그 장병들 자리에 같이 묻히고 싶다는 소원을 말해왔지만 이 정부는 거기는 빈자리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빈자리 만들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핑계고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이에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에 있는 인사들이 벌떼처럼 들글러서 백선엽이는 친일파다. 동작동은 물론이고 대전 현충원에도 묻힐 자격이 없다. 그러한 냉대와 냉혹한 말 속에서 결국은 대전 현충원마저 거부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백선엽 장군의 공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 48년 7월 17일에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 개헌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그래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 2년이 좀 못된 시점에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어요. 김일성은 스탈린 모택동과 모의 그리고 작당을 해서 남침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낙동강 전선이 뚫렸고 낙동강 전선이 뚫렸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저 바닷가로 밀려서 아마도 제주도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제주도도 함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공로는 뭐냐? 6.25가 발생되고 7월부터 8월 초선 그 사이에 인민군은 대구, 경기까지 밀려왔어요. 동쪽에는 경주, 영천 가까이,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로 대구 턱밑, 칠곡군, 다부동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전투가 열몇 번에 걸쳐서 인민군과 국군이 그 주인공 자리를 바꿔했다고 하는 그만큼 혈전을 벌였는데 그게 뚫리면 대구가 점령당하고 대구가 점령당하면 순식간에 자동차로 2시간 거리도 채 되지 않은 부산이 점령당했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존립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 체제 아래에서 이 대한민국 체제가 다시 이게 지켜진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 다부동 전투에서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앞장서서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머뭇거리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가 앞으로 전진해서 다부동을 지켜냈고 그래야 9.28 수보까지 북진을 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백선엽 부대가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6.25 김일성의 남침으로 이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것을 백선엽 장군이 이것을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시 제조한, 다시 만드는 그 은공의 수흠갑이 백선엽 장군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친북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들에게 저는 묻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국회로 그리고 정당으로 진출해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되고 수석비서관도 하고 그렇게 부귀를 누리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 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6.25 때 김일성가 밀고 남해안까지 가서 이게 김일성이 철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통제 아래서 개돼지 시설을 맺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자네들도 만약 백선엽 장군이 이걸 막아내고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인민공화국이 되었고 너희들이 오늘 위세를 부리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돈도 벌었어. 돈도 엄청난 돈도 벌었어. 이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뉴스에 떠돌아다니는 거 아시지요? 신라젠 사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에 전부 권력 실세들 이름이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박연민이라고 청와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행정관이 수십억 원대의 청와대 행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맡겼다 하는 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는컨대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정권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렇게 이어오는데 이 이어오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3년차가 지나고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게 돈 거래가 있고 부패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증거대라 이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대라 그러면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제가 대통령 귀에다 대고 얘기할 자료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오늘의 이 정권 주체들이 백선엽 장군을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이들이 존립하게 된 그 근거가 백선엽 장군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줘.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아니 뭐 한때 군사정권도 있고 독재정권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되고 자유자본주의 체제가 이만큼 질서가 유지되고 북한보다는 훨씬 다르게 국력이 축적된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장관도 하고 국회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하는 이 모든 부귀 영화가 그 원천이 백선엽 장군에게서 비롯됐다고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친일 매군하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가 이 말이야. 15일날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국가보훈처의 대전 현충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군 묘역에 묻힌 사람들 클릭을 하면 백선엽 장군 여기에 뭐라고 16일날 붙여놨습니까?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써놨다.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써놨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제가 오늘 저 얘기를 끝내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정광훈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앞장서서 그냥 대전 현충원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청와대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15일날 거기에 안장한 백선엽 장관에서 홈페이지에 친일 반역자가 여기에 묻혀있다고. 친일 반역자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백선엽 장군이 이들이 왜 친일 반역자라고 하며 그것이 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고 아주 소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을 친일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주군 군감으로서 간도 특설대의 초급 장교로 소위 중위로 근무한 일이 있었다.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이 만주에 있는 조선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선인 출신 관동군 또는 일본군 장교들을 배석한 부대다. 따라서 백선엽은 그 부대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항일 독립군들에 대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이를 학살한 부대의 부대원이니까 친일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선엽 장군이 관동군으로 간도 특설대에 배속된 것은 1943년, 44년입니다. 44년 배속됐다가 곧 8.15 해방이 됐죠. 43년, 44년인데 만주 일대, 특히 간도 일대 독립군은 이미 1940년 이전에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완전히 소멸됐어요. 왜 그런 거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로 뭐 의혈단도 있고 만주에 항일 연군도 있고 1920년에는 김조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주도하는 청산리 전투 거의 전부 간도 지역에 있는데 그 대성을 거둔 거 그것은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1930년 들어가고서부터는 일본군들의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30년대 중후반에는 만주 간도 일대에서 독립군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1932년에 김좌진 장군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그가 경영하던 정비소에서 암살당했고 청산리 전투의 한 축인 홍범도 장군은 1940년 이전에 노령으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스타리엔에서 지금 저 카자흐스탄이가 그쪽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김일성이가 소규모 한 100명 정도의 소련군 계급장을 단 게릴라 부대를 운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1938년, 7년 이 무렵에 이 일본군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러시아 연해주로 다 도피하고, 그러니까 만주 일대는 1940년 이후에 조선 항일군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오히려 간도 특설대에 인민해방군만이 거기에 출몰했어요. 모택동의 인민해방군만이 출몰했기 때문에 이 중공군이 우리 조선 동포들의 호소입니다. 우리를 일본 토착 외구로 일본군의 앞제기로 생각하고 우리를 약탈 침공을 하니까 이거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기록은 있어도 백선엽 장군이 속했던 그 간도 특선 때 어디에도 우리 독립군을 향해서 촛불을 겨눴든지 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구체적 증거로는 김정일이가 1942년생 말띠입니다. 1942년생 말띠입니다. 김경대 동지, 박지원 그 국정원장 내정자도 42년 말띠. 지금 병석에 들어누워 있는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도 42년 말띠야. 42년에 출생했어. 어디서 출생했느냐? 뭐 백두산에서 출생했다고 다 거짓말이고, 피난 가서 김일성이가 피난 가가지고 러시아령에 있어 그때 거기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태어난 시점을 보더라도 이미 간도에는 이게 팔로군 외에는 없었다. 그러함에도 왜 그러면 이게 치돌 민족 반역자라고 백선엽 장군을 이게 단죄하는가 하면, 과거사 정립위원회인가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위 이상의 만주군, 일본군 재직자들, 군 경력자 중에는 그걸 친일파로 분류한다 이랬다가 뒤늦게 보니까 박정희도 중위 출신이에요. 박정희가 일본군 중위 출신이니까, 그래서 중위로 낮추다 보니까 박정희, 백선엽 등이 전부 친일파로 지금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짓이야.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총의를 거치거나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 이미단체가 만든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걸 근거로 거기 박정희, 백선엽의 이름이 있다고 하고 이걸 세상에 있는 민족 반역자라고 그래가지고 7월 15일 대전 현충원에 그의 소원대로 동작동에도 묻히지 못하고 대전 현충원에 묻힌 양반에 대해서 그 이튿날 등 뒤에다가 총질하는 이런 미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정신감정을 해야 돼. 정신감정. 백선엽 장군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50대 중반의 노영희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이게 종편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백선엽이는 친일파다. 그리고 동시에 6.25 전쟁 때에 우리 북한 주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아요. 북한 주민에게 그 북한 인민군에게 총을 겨누어서 전성의 공을 세웠다고 한 사람을 어떻게 전공자로 현충원이나 또는 대전에 어떻게 묻힐 수 있느냐. 그는 어디에도 묻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파동이 일어나는데 이 노영희 변호사가 한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권력 실세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침한 인민군 그리고 곧 이어서 중공 8로군이 밀려 내려오는데 총렬하지 말고 후퇴를 하면서 거꾸로 부산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노영희 변호사 같은 거, 저도 같은 변호사인데 창피한 것이 자네가 지금 변호사를 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지 않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어가 뭐 법학 전문대학원도 보내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있어서 된 것이다. 이게 김일성이 세상에 됐으면 너나 나나 변호사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도 노영희 너도 백선엽 장군의 은공을 모르고
그리고 터무니없어 민족 반역자라고 그러고 간도 덕설 때가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거 정신감정을 쉽게 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이 미친 정권 아래 사는 이 국민도 이게 오래 가면 우리 모두도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사건, 정권 핵심부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그 성추문을 덮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가족장을 하겠다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시청장으로 승격시켜가지고 서울시내 곳곳에 검은 천에 프랑카드에 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붙여서 마치 순교자나 아니면 순직한 사람으로 띄우기를 거듭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제가 분노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 현수막 제작비가 어디서 나왔냐 이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서울시민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으로 순교자 또는 순직자 취급을 해가지고 그는 가장 위대한 서울시장이 가장 위대한 시민운동가다. 가장 악질적인 시민운동가라고 하는 증거가 뭐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또 공교롭게도 다 후배거든. 그 안에 오늘 이 자리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민운동가 좋아하네. 제보들 돈 뜯어가지고 좌파단체 나누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게 박원순입니다. 그리고 시장실에서 4년 동안 그 젊은 녀석을 어떻게 그렇게 성적 학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4년 동안 시장이 부하 여직원을 이렇게 홀대했다. 올가미를 씌워가 꼼짝 못하게 홀대했다. 그리고 시장 측근 시청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를 방조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 억울한 걸 여러 차례 호소해서나 다 깔아뭉갰다. 그리고 박원순이가 자살한 이후 이 고소한 사실이 왜 그때서 청와대 이런 데서 먼저 알게 됐느냐. 이건 분명히 경찰하고 청와대 그리고 시청 간부들이 작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를 하면 양성평등법에 나오는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직권남용 이 모든 이 죄에 걸릴 사람들이 지금 수두를 하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피해 호소인이라 해서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자를 안 그러고 피해 호소인.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이상 혹시 대통령 될지도 모르겠는데 애매한 말을 가지고 요리조리 꼬리를 빼는 이낙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피해 고소인이라고 했어요. 이걸 아마 생각하는데 이 신문기자 출신이니까 톡박을 굉장히 불렀던 것 같아요. 변호사인 저도 생각하지 못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피해 고소인, 그 다음에 피해 호소인. 이 자락에 깔린 거는 그 피해 여성의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두 사람도 정신 나가기는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에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시장까지 전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성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이거 공개방송에서 얘기해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남의 말이니까 인용하려고 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사람들을 잡놈이라고 해서 잡놈.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잡놈들이 우글거리는 잡놈 정권 아닌가 모르겠네 이게. 이해찬 대표는 이게 박원순 시장 빈소를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이 당으로서도 이 사인과 그 경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하고 물으니까 그 물은 기자를 향해 쏴보면서 언론에는 XX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구레 자식이라고 그랬대요. 구레 자식. 구레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원이 호로 자식이 변한 말입니다. 호로 자식이 뭔가 하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을 이렇게 성폭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비가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자식을 호로 자식을 했고 그게 불의 자식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신문방송에 이걸 꼭 XX 자식이라고. XX가 그게 뭐예요? 영어 스펠로 XX입니까? 아니 불의 자식이라고 해도 불의 자식이라고 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백선엽 장군을 터무니없이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이렇게 아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부터 이렇게 그냥 시체 매질을 하고 그리고 이 잡놈들이 우글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은 불의 자식 아닌가? 맞습니다. 불의 자식 아닌가? 맞습니다. 이건 박찬종이 말이 아니라 이해찬이 네 말이야. 이해찬이 네 말이야.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서 잡놈들이라고 얘기했어.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이제 저 얘기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제 임기는 1년 10개월이 남지 않았고 급속도로 하강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관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갤럽, 제가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거리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부와 관계에 있는 언론사 등이 그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특히 리얼미터는 정부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걸 나누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 보통으로 지지한다,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지지한다. 이렇게 물타기 한 거 그걸 다 숫자에 넣어가지고 지지율이 얼마다 이러는데 저는 리얼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사 발표에 보통 한 20% 깎고 봐요.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렇게 관변으로부터 돈 받아먹고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던 이들도 어쩔 수 없는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거꾸로 올라갔다. 이걸 거의 데스크로스가 됐다. 이게 거꾸로 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방금 관변 여론조사 기간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거의 항복하다시피 했으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저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두려운 것이 이와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이 돌팔구를 마련해서 체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한 가닥밖에 없어요. 한 가닥. 부동산을 지금 22번째 7월 16일 날 대책을 내놨지만 그 약발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 딱 남았어. 이 김정은이와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저런 게 어찌 미국 대통령인지 모르는 저걸 꼬드겨 가지고 미국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같은 데서 제가 종전선언을 하게 해가지고 제재 완화를 하게 했어. 이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곧 다가왔다 하는 이것으로 모든 걸 지금까지 미친 짓 잡놈들이 우글거리는 이 정권의 치부를 이걸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거 이걸 제가 가장 우려합니다. 이 국민들이 이런 속셈을 알고 네가 100번 그래봐야 우리는 안 속는다 이래주면 좋은데 아까 여기 도착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김경재 동지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꿰뚫어보고 이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1년 10개월 되면 그냥 끝내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것이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고 하는 것은 유엔과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재의 밑을 뚫고 무슨 돈을 적극적으로 갖다 준다든지 그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거 하여간 한반도의 평화쇼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줄 모른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인배는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인배는 어떤 자리, 예를 들면 장관이나 국회의원 공천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가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도 드리고 돈도 갖다 주고 뭐 온갖 별짓을 다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차지하고 나면 이번에는 그걸 놓치고 잃어버릴까 싶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그러니까 버티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 정권을 어렵게 획득했다. 유지하는 과정에서 온갖 일들이 그냥 드러났다. 그냥 이쪽 장이동에서 미친놈에게 핸들을 맡겨줬다는 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금년 8일로 아니면 10월 3일날 작년 10월 3일날 광화문 광장에 당군 이래 최대 인파가 이번에 모이기만 하면 그건 끝이야. 문재인 정권이 끝이다. 이번에 금년에 모이기만 하면 작년 10월 3일에 모이기만 하면 끝장이 돼.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데 제1차로 할 일이 북한을 매개로 한 이런 아주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안보 체제를 허물어도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의 공로다. 이런 걸로 해서 정권 유지를 하고 연장을 하려고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을 포함하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분자들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세우고 정권을 세우고 그래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법에 위반되고 나라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리게 하려고 할 위기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나서야 한다. 왜? 우리가 그들을 뽑았는데 너희 안 되겠다. 이제는 너희들 헌법도 위반하고 도저히 나라를 곤두박질치게 하니까 국민의 명령으로 너희는 떠나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헌법상 국민 저항권입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3일 국민 저항권의 아주 결정적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8.15나 10월 3일날 광화문에서 그런 인파가 모이면 1박 2일 코스로 모이면 돼요. 1박 2일 코스만 모이면 돼요. 24시간만 거기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청와대를 인간띠를 두르는 겁니다. 인간띠를 두르는 겁니다. 비서 모자가지고 장관이고 그냥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인간띠를 꽉 메워가지고 인간띠를 두르는데 최루탄수가 그걸 해산을 해요? 안 되지요. 그럼 어찌 되느냐? 걸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고 저나 여러분 모두는 이 헌법 1기관인 국민을 구성하는 아주 소중한 인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열심히 한번 나갑시다. 예, 우리 박형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훌륭한 연설해 주신 우리 장정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형정 의원님 연설을 들으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을 전국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이 좌파 정부가 특히 역사 문제를 그렇게 치중하는 이유는 역사는 집단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당성은 역사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날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역사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건 백선엽 장군의 당시에는 이 만주 지역에 독립군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있어야 뭘 친일을 하든지 그들을 쓸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소수는 딱 하나, 동북항일연군,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중국 공산당들이 우리의 조선 동포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우리 조선 동포들이, 만주에 살던 동포들이 숱하게 자신들의 농사해 놓은 것들을 전부 착취해 가니까 그들의 호수가 막았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영웅을 친일로 매도하는 바로 그들의 행태 속에서 오늘날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정당성이 김일성, 거짓날조한 김일성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동안 계속 저희 이 대회를 주관하시고 또 훌륭한 연설을 계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에 대해서 안 게 사실은 이분이 청년 시절에 썼던 김영회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애썼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자유우파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다.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신 우리 김경재 총재님의 다음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봐가지고. 사회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하고 나가신 박찬종 선배는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때 4학년인가 되셨어요. 그런데 고향도 틀리고 학교도 틀리고 하는데 우연히 그 양반 눈에 제가 띄었는지 그때부터 제하고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잘 아시죠? 고시 삼관왕이요. 삼김시대 때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셋이가 워낙 한국 정치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2세대에 해당되는 박찬종, 이기택, 김상현 이런 양반들이 쪽을 못 썼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대통령하고도 남은 양반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소위 최고의 자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1874년에 역사를 좀 하자면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노동당을 했습니다. 소위 이렇게 중도 좌파를 했죠. 공산당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노동당 응원을 하다가 영국의 노동조합이 좀 시끄럽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0쯤 돼가지고 자유당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중도 우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유당에 와서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이 70에 보수당으로 갔습니다. 당을 이렇게 세 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 윈스턴 처칠을 두고 젊어서는 전부 좌파 세력을 좀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나이가 먹을수록 보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나이 70에 보수당에 와서 대영제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히틀러를 이기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그래서 70에 당시에 국무총리를 했으면 요새로 따지면 한 80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은 이제 80 조금 넘었어요. 아직 나이로 따져서는 이 나라 정치의 중핵이 되고도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하나 고마운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는 결정적인 모임을 광화문에서 벌이려고 하는데 방금 다행스럽게 정광훈 목사님하고 환담하는 중에 그 대회에 고문을 맡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힘이 가열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박찬종 의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추문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의 좀 헷갈리는 그 처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재명의 재판 이 모든 것이 딱 하나의 사건으로 귀결됩니다. 선거입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거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거치장스러운 걸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일주일 전인가 제가 여기 와서 박원순이가 나쁘건 좋고 간에 상당히 거물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뭐 그 나쁜 놈 그 하나님이 나쁜 짓에서 데려간 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현실 정치에서는 상당한 거물이었습니다. 농담 삼아서 거물 중에는 클 것자 거물도 있고 거리 것자 거물도 있고 갈 것자 거물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그쪽 세력에서는 상당한 큰 거물을 하다가 이제는 갈 것자 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대깨문 친문 세력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됐습니다. 굉장한 위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직한 것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에 못지않게 큽니다. 예를 들면 신협도 그러고 아름다운 가게도 그러고 무슨 뭐 참여연대도 그러고 별걸 다 해요. 서울 시내 시장 산하에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해서 청년을 7,000명, 8,000명 공짜로 돈 많이 주잖아요. 그게 전부 선거운동원들이에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다가 저도 엊그제 가서 그 얘기 했습니다만 저에게도 마스크를 5개를 보내더라고요. 서울 시내 각 세대에 마스크를 5개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파트에 어떤 통장이 와서 문을 탕탕 두드려 여자가 누구세요? 통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굴을 잘 몰라요. 우리 여성 통장이 있다는 건 아는데 문을 열었더니 뭘 쓱 내면 이게 뭡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스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숫자 순간에도 박원순은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5개면 대충 7,500원 정도 되면 이것이 300몇십만의 가구에게 보내니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이에요. 엄청난 시 예산을 써서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놈 선거운동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쪽 편에는 야 이거 정말 겁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악스럽게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저기서는 제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미투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과 같이 같은 학번이라고 하는 이해찬이가 딱 와서 아주 슬픔을 막 과장하면서 뭐 물어보니까 야 그거 예의가 아니야 이 호로 자식아 이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그 슬픔을 과장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박원순과 이해찬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니 세상에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나와서 화장시켜버렸어요. 이건 완전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 후보 경선을 하면 아마도 박원순이가 1등 아니면 아주 가까운 2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제쳐버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그 잘못된 부도덕한 일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태 자체만 가지고 전국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거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엉터리로 선거를 조작해갖고 벌려놓고 엊그제 목사님도 어디 가서 말씀하셨죠. 목사님은 부정선거 다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히 왜 안다. 뭐냐? 기독자의 통일당이 4년 전보다 20몇만 표를 적게 받았는데 아니 전라도의 어느 선거구를 가니까 한 100여 군데의 투표소에 기독자의 통일당이 한 표가 나왔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막걸리요. 4년 전에 100회, 200회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 전라도 쪽에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100여, 딱 100개래. 고영일 저 변호사 얘기 100개인가 101개의 투표구에 기독교회도 그냥 한 표다. 0표야 0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것을 제재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8월 15일 날 광화문과 서울 시내를 가득 채움으로써 문재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걸 요약하자면, 사람은 자기 생애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후손들, 손자들에게 그때 뭐 했어? 그럼 나 그때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나이가 꽤 들어서 대학 1학년 때 4.19 때인데 제 선배 하나, 뭐 직계 선배는 아니지만 어떤 선배 하나가 4.19에 뭐 하여간 회장도 하고 뭐 기념사업 회장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4월 19일 당시에 서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4.19 때 대모도 안 한 놈이 뭐 그거 하느냐고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의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2020년 8월 15일 날 어디 계셨어요? 반드시 묻게 됩니다. 나 그때 말이지 광화문 출입구 뭐 4번 출구에서는 뭘 들고 어쩌고 했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합니다. 8월 15일 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의 굴레박다리 정도까지, 그리고 숭례문 동대문까지, 그리고 서울역 이 근처를 가득 채우면 적어도 350만 정도면 가득 찹니다. 목사님은 계속 1000만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350만, 400만이 오면 문재인은 힘없이 빠집니다. 아까 우리 박찬정 선배가 얘기하셨죠? 청와대를 인간띠로 만듭니다. 우리가 폭력이 없이 피 흘리지 않고 이 역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단 한두 사람이라도 8월 15일 날 더울지도 모르고 비가 쏟아질지도 모르고 방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꼭 감으로써 우리가 역사의 산 증인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단단한 결의가 있으면 이 역사에게는 반드시 새날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벌게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계 총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8.15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공화국이, 자유민족 공화국이 설립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덕분에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유는 우리 힘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경재 총재의 말씀처럼 8월 15일 우리 손에 손잡고 광화문에 집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청년이죠. 우리 여경 자매의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찬송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가사는 아마 여러분도 저는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말씀,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자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찬송해 주신 우리 김혜경 자매께 다시 한번 다음 연사는 우리 김일주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주 선생님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김일주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 저는 항상 마지막 연사입니다. 그리 얘기했더니 아마 진행자 분들이 이걸 좀 감안한 것 같아요. 우리 대수천 우리 이계성 대표님께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앞으로 좋은 얘기 더 해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97.3 KBS 본방송이죠. 2시에 무슨 팟캐스트, 거기 진행자가 김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시간당 급여가 150 얼마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어떻게 노동자들은 먹고 살란 말이냐? 시간당 10,000원은 줘야 먹고 살지 않느냐?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 세상 풍토가 한스럽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라디오 DJ입니다. 거시경제 걷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쉽게 갑시다. 자, 시간당 10,000원을 줘가지고는 그 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80개가 망합니다. 그런데 시급을 6,000원 줬는데 기업이 80%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라디오 팟캐스트란 양반이 공적인 공중파 그 시간대에 이런 선동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방송을 듣고 오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구나. 개나 소나 아무나 다 소주성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교조 얘기를 지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전교조 초기에 그 선생님들한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의 연령이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이면 의사로서는 관록이 붙은 사람들이 많고요. 법조계에는 부장검사, 부장판사들이 많습니다. 교수들은 부교수 이상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전교조가 끼친 해악이 바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바로 40대가 가장 이 정권의 친화적인 연령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노조도 무섭습니다. 민주노총도 무섭고 참여연대도 무섭고, 하지만 저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전교조입니다. 이 전교조를 때려잡아야 우리의 아이들을 맘 놓고 학교에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어느 분이 우리 보수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교조를 때려잡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참여연대를 없애겠다. 이런 대선 공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원조라고 한다면 이승만 세력과 박정희 세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미안하게도 지금까지 이 보수 두 세력이 달아버리지를 못하고 함께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려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이승만 세력과 박정희 세력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력을 둘로 갈린 이 세력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정광훈 목사입니다. 이승만 세력과 박정희 세력 왜 그렇게 잘 합해지지를 못할까요? 이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몇 해 전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승만과 박정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없는 박정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한 1분 내로 소개를 한다면 박정희 씨는 여순 반란 사건 때 연루가 돼가지고 사형을 목도에 두었습니다. 살려준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라고 말씀은 합니다만은 사실 그때 군책의 편제가 모든 결제는 대통령이 하게 돼 있었어요. 백선엽 장군이 그때는 대령이었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는 박정희 간청에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위에다가 결제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남로당도 있고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살 때 좌파를 잘 아는 박정희 소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형합시다. 그래서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그것을 결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 살려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살려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9년입니다. 당시 5사단장 박정희 준장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대위 한 명을 포함해서 59명의 부하들이 눈속에 빠져 죽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그 수단장 누구야? 바로 경무대로 불러 올려! 그래서 경무대로 박정희는 당시 사단장은 전역을 각오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이거 제가 기록을 개발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화가 나면 독특한 버릇이 있어요. 왼쪽 손이 옛날에 고문받았던 왼쪽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항상 화가 나면 왼쪽 손을 호주머니에다 찔러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빼서 호호 풀다가 다시 왼쪽 손을 호주머니에다가 찔러 넣습니다. 박정희는 당시 박정희 장군은 잘하는 거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백선엽 씨가 박정희 씨를 아끼는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브리핑을 잘해요. 차트를 잘 만들어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박정희한테만 가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당시 박정희 사단장은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적설량, 골짜기의 깊이, 바람의 세기, 그리고 그 길에 온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날짜, 날씨, 날짜, 모든 걸 확실하게 차트로 해서 일일이 됐습니다라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왼쪽 손이 바깥으로 쑥 나오더니 편안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알았어. 이것은 인재가 아니라 천재야. 그래서 기관 수고했어. 가서 근무해. 그래서 다시 모사단장으로 복귀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의 관계입니다. 한 분은 건국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또 한 분은 부국 정신으로 이 나라의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이승만 세력, 박정희 세력, 보수 세력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신문 지상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박찬종 선생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좀 보태겠습니다. 저도 봤어요. 프랭카드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그 프랭카드를 저도 봤습니다. 그분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박원순 씨는 씨라고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박원순은 한밤중에 텔레그램으로 자기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4년 동안 한밤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뜻에 낮의 뜻 다르고 한밤중의 뜻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의 뜻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까? 낮의 뜻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밤중의 뜻을 기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원순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또 35조 원의 추경을 야당의 참석 없이 여권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 여자 한 분, 강아무개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반대표를 했어요. 용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바들이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성 국회의원도 사과하고 말았어요. 그걸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표현했냐? 아, 여러분, 여의도에 거수기 한 대가 고장이 났었는데 방금 전에 그 거수기가 보장이 수리가 완료됐다고 통보가 왔네요. 그렇게 멋진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정권의 실상입니다. 이 정권은 표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저항권밖에는 없습니다. 8월 15일 날 24시간 전에 미리 가서 자리 선점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 제가 아는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말만 그러지 말고 돈 10,000원 붙여주십시오. 돈 10,000원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주변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한 10분 정도 지금 10,000원 냈습니다. 이대목에서 박수도 안 치시네요. 앞으로 더 많이 제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정강 목사님 힘 좀 내게 더욱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들어와 보면 압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어요. 되게 싸워요. 남자는 아주 정돈 정리를 잘하는데 이 여성 와이프는 그냥 퍼질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수건을 쓰면 던져버리고 옷이 있으면 걸어야 되는데 던져버리고 그 비싼 남편이 사준 향수 그걸 열어서 하면은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뚜껑도 안 닫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남편이 그래 맹물 찍어 발라라.
맹물 찍어 발라 견디다 못해서 나 이혼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정리정돈 잘하는 은사를 받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붙여준 거야. 여러분, 사랑 제일교회만 오면 부부간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 제일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리마다 요셉, 용감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을 빌라도한테 달라고 얘기합니다. 용감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참 비극적인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결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도 그 책임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아주 비싼 무덤에다가 앉아놓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후의 얘기는 몰라요. 아리마다 요셉 친구가 아리마다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저렇게 비싼 무덤을 왜 죄인 예수한테 내주냐? 아리마다 요셉 말, 친구야 걱정 말게, 주말 3일 동안만 잠깐 빌려준 거야.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으로 뭉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강원 목사님과 함께 뭉칩시다. 예, 우리 김일주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주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승만 연구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화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승만 공부했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던 건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과의 두 분의 소중한 인연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우리 김일주 선생님의 위대한 정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의 대표십니다. 저는 이분을 알기를 교장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이분이 전교조와 그렇게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행사만 되면 사제로 입고 나와서 모임을 이끄는 그 정의구현 사제단을 활동을 멈추게 한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대표천에 우리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마다 저도 이 사랑의 교회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뵙고 좋은 말씀 듣는 게 저희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문재인이가 막 간다, 오늘 막 간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막 가느냐? 문재인이가 지가 죽을 걸 알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70년간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을 완전히 붕괴시킨 걸 바보가 아닌 이상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철권 통치, 완전히 김정은이 통치를 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까 서울시장이 살해가 돼서 죽었다 그러는데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문재인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조국이 대통령이 안 되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조국 대통령 만들자. 그러니까 조국의 대통령 만드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곁가지들은 다 쳐내자. 그래서 아마 박원순이 다음에 누가 되느냐, 누가 될 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맨
첫 번에 나온 사설이 뭐냐? 서울에도 바로 북한처럼 기풍조가 있었다니, 이런 제목입니다. 기가 막히죠? 서울에 기풍조가 지금 5년 동안 있었는데 국민은 깡그리 속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 시장실 안에다 침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 자기가 들어가서 옷 벗어놓으면 비서가서 옷 다 갖다 집으로 빨래하라고 보내고, 목욕하고 나와서 비서한테 주물르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자고 껴안고, 그런가 하면 일요일날 뭐 달리기 한다고 하면 데리고 같이 달리고, 또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 허벅지 주물르고, 버리다 키스하고, 이게 전부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저는 거짓말은 안 씁니다.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덮어서 잘못이 없다고 하는 민주당하고 문재인, 이게 인간들입니까? 여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 비서 생각이 어땠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나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처음에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신고했으면 지금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왔다. 이런 소박한 비서를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 있죠? 민주당은, 이름은 민주당을 앞으로 부르지 마세요.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성폭력당. 한번 외치겠습니다. 성폭력당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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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또는 문재인은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해찬이한테 기자가 그 박원순 성추행 문제로 우리가 후레자식이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후레자식은 누구냐면 문재인이가 후레자식이죠. 대한민국을 정말 내가 앞으로 갈 테니 내가 뒤로 물러나거든 나한테 총을 쏴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낙동강전선을 지켰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백선엽 장군의 조문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한번 외치겠습니다. 후레자식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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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후레자식입니다. 이런 게. 알아도 모르고 은공도 모르고 애국자도 모르는 인간이 후레자식이죠. 요새 또 후레자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명이가 거짓말해갖고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때 거짓말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 이런 게 후레자식 아닙니까? 외치겠습니다. 후레자식 김명수 대법원장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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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재판을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피를 흘리고 8월 15일 날 문재인 끌어내서 처단하지 않으면 운수미라고 바로 성남시장 무죄였습니다. 그다음에 전병인이 국회의원 무죄였습니다. 이재명이 무죄였습니다. 저놈들은 전부 무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조국이 재판을 하는데 방청소에 조국한테 손가락질하니까 조국이 떠들지 마 하고 소리 질렀답니다. 검사가 논고를 하니까 그 좌익 판사가 그 검사를 쳐다보고 휘지우기죽 웃었답니다. 대한민국 이전까지 됐습니다. 이건 법으로 해갖고 안 되고 힘으로 끌어내서 처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이가 어떤 인간이냐? 오죽했으면 70년간 국회 가다가니 화난 국민들 부두짝에 얻어맞는 놈이 문재인입니다. 나는 분통 터져서 자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하면. 그런데 감옥에 가야 되는, 그렇게 하면 너 얼마나 잘못됐냐고 감옥에 가야 될 문재인은 뻣뻣하게 걸어가고 바로 구두 신발짝 걷어 던진 그 분통 터진 시민만 잡아갔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문재인은 뻔뻔스럽게
지금 국민이 죽겠다가 오상인데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갑니까? 또 성추행이란 말을 아까도 안 써요, 이 사람들이. 성추행 분명히 성추행인데 피해 호소이, 그러니까 성추행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했다고 그냥 거짓말로 호소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피해 신고인, 저 피해를 안 받았는데 피해받았다고 신고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하고 문재인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통 터지죠? 이런 인간을 하루 종일 끌어내서 처단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가 혁명밖에 길이 없습니다. 내가 혁명하니까 요새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안 잡혀갔어요 그래요. 나는 잡혀가면 영광이다.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잡혀가면 그게 애국자 아닙니까? 내가 말년에 애국자 소리 듣고 죽으면 영광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조국, 박원순, 윤미향 비리 덮으려고 이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법 위반해서 32건 그 선거 투표함 보존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149건 그 고소 사건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데 149건 검찰 고소 사건을 내년 4월 달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재판이 1년 안에 선거법에는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가만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라남북도에서 우리 평화 그 기독당에서 자유기독당에서 지금 8군데를 보존함 신청을 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기독당을 찍었는데 한 표도 안 나왔어요. 그거 열면 문재인이가 끝납니다. 안 열어요. 2달 안에 열게 돼 있습니다.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열겠는데 지금 7월 15일이 넘었습니다. 안 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혁명에서 끌어내는 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월 10일 모여서 혁명에서 문재인 꺼내서 끝장내야지. 그냥 놔두면 저 사람들 법을 짓밟고 국민을 짓밟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국이라는 게 얼마나 뻔뻔하냐. 요새 서울대학 강의 한 번도 않고 휴직 퇴직 처리가 되기 전까지 3,200만 원 봉급을 타갔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탁현명이라는 문재인 실세는 그 청와대 이 자기 집권 공연기획사 중에서 3년 동안 22건 30억을 단독으로, 이게 국가적인 행사는 전부 이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경쟁을 해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독 입찰로 32억을 타먹었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탁현민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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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영민이라는 인간은 YTN, 이건 어용방송이죠. 여기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백선엽 장군이 6.25 때 바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했는데 북한 동포들, 북한 인민군들의 총을 쐈다. 그러니까 현충원에 가면 안 된다.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러면 현충원에 아까 나도 14만 명, 우리 6.25 때 전사한 14만 명이 잠들어 있는데 현충원에 있는 14만 명은 전부 뭐란 얘기입니까? 역적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 파내야 되겠습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노영이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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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웅 광곡회장이라는 인간이 백선엽 장군은 한국 전쟁 때 민간인을 학살한 살인범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내편 냄비도 못 가리는 겁니다. 육박전할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준 의인을 이런 식으로 매장을 했습니다. 광복회장 김원웅도 끌어내서 처단하자! 처단하자!
송영길 외무위원장이라는 놈은 이게 인천시장까지 한 놈입니다. 자기 감자밭을 캐면서 밭에서 감자를 캐면서 북한 동요를 불렀습니다. 무슨 동요냐? 장군님 덕에 풍년 들었습니다. 이 미쳤죠. 김정은 노래 풍년 들었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송영길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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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부의장 장관급입니다. 정세현은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북한 아니면 북한 무기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민주평통 부의장 정세현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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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정은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국정원장,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다 가르쳤습니다. 국정원장은 누구냐? 박지원이 김대중 때 북한에 5억 달러 갖다 바친 놈입니다. 그리고 3년인가 4년 징역 살았죠. 그 다음에 안보실장이라고 김웅인가요? 이 사람은 북한에 가서 2년 있다 와서 북한 가족이 다 북한에 있다, 뭐 북한 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정원장은 다 안보실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 얼마 전까지 민주당 당 원내대표로 했죠.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회 전대회 의장하면서 북한하고 교류를 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우리 안보 등을 완전히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운 겁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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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걸 본보고 지금 기가 막힌 게 지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짓 했나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경기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은 이동원 지방의회 의장입니다. 현금 70만 원을 훔치다 잡혀갔습니다. 그 기가 막히게 도둑질까지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이관수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은 음주운전해서 남의 차를 4대나 받아놓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런 아주 악질입니다. 악질. 이게 바로 민주당 강남구 의회 의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의회 의장 유승현은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죽였습니다. 참 이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전북 정음시 의회 또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해가지고 거기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전남 목포시 의회 한 의원은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다 또 거기서 체벌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민주당은 성폭력, 성폭력, 남이도둑, 도둑질 전부 나쁜 이들 다 하는 게 누구라고요? 한번 외치겠습니다. 성폭력당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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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 여비서가 얼마나 가슴이 뛰고 아팠을까. 그래서 저녁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쁨 준호를 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어요. 나는 평범한 인간으로 팔아주고 평범하게 살겠다.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정말 평범하게 사는 그 아가씨를 저녁마도 텔레그램인가 이걸로 문자를 했는데 자기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답니다. 그걸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이걸 읽고 벌벌 자가 성폭행 당하는 느낌 들어서 바로 잠을 못 잤다. 박원순이가 보낸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눈을 감고 입을 맞추고 혀를 입속에 넣고 돌려 감싸고 다음은 목더미 타고 내려봐 젖가슴을 빨고 고추가 딱딱해지면 다리를 벌리고 힘을 주어 넣고 여자는 쪼이면 된다. 이 문자를 받고 심장이 너무 쾅쾅거리고 손이 떨렸다. 밤새
성폭력에 시달리는 안목을 꾸었다. 그런데 이게 성폭력이 아니래요. 누가? 민주당 놈들이. 누가? 문재인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분통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8월 15일 목숨 걸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강 베드로 형제님이 나라와 천주교회에서 24일 단식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나도 저렇게 마지막은 저렇게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가겠다. 저는 무서운 거 없습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내가 애국해다 죽으면은 후손들한테 영광 아닙니까? 예.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이제 8월 15일 문재인을 끌어내서 우리 대한민국 되찾자 이런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15일 문재인을 끌어내서 대한민국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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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결연한 각오를 보여주신 우리 이계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 8월 15일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 8월 15일 날 우리는 8월 15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용을 전파해야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어깨에 어깨를 걸고 8월 15일을 드디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날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국민들 모두 같이